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김대준 KR 리서치 대표 오늘 오셨습니다. 의료 AI 관련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약바이오는 관심이 좀 있죠, 그죠? 네. 금리 인하도 그렇고 뭐 새로운 뭐 신약 이런 것도 있는데 의료 AI는 또 관심권입니까 요즘? 시장의 경향이 음, 이전과는 좀 다른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네, 의료 AI에 대한 관심도가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음, 최근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어렵습니다. 일단 매매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 쉬웠던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최근 장이 왜 어렵냐면 네. 일단 조선주를 보게 되면 조선의 빅3, 빅4 종목의 움직임은 제자리 걸음인 반면에 기자재가 움직. 기자재가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재료 가치가 노출되긴 했지만 그 건설 부분에서 있어서 분양 그 신규 공급, 아파트 공급에 공급 대한 확대 부분이 정책. 나왔는데 통상적으로 과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GS건설이라든가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이 주가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지만 중견건설사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섹터를 보게 되더라도 지난 7월에 바이오 섹터가 강할 때는 대표적인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캠이라든가 큰 주식들 중심으로 주가가 움직였죠. 그런데 지금의 바이오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뭐 올릭스라든가 ABL 바이오라든가 또는 LNC 바이오 같은 그동안에 주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로 주가 흐름들이 전개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지금 장은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2등, 3등, 4등 주들이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요. 바이오 섹터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평가로서의 그 접근을 해본다라면 의료 AI도 바이오 섹터의 한 줄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의 개선 현상을 통해서 해당 섹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뭐 최근에 그 미국에 대한 부분 결합되면서 주가 상승한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예. 물론 그 이유도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근 나온 흐름에서의 모습이고요. 2024년 초에 주가 상승을 시작했던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2025년 1월부터 주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던 하나오션 이들 종목의 주가 상승의 기본 시작점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됐고요. 이전에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이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의료 AI가 왜 실적에 대한 개선세로에 긍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주가 강했던 종목 있죠. 시어스 테크놀로지. 네. 이 종목이 얼마 전에 주가가 10,00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2, 3개월 만에 지금 한 6만 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6만 원까지 올라온 것은 당연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료 가치 부분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으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가장 유력한 업종이 의료 AI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 판단하는 종목이 뷰노이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고요. 이런 형태로 의료 AI 쪽에서의 흐름들이 그간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의료 AI 종목에 대해서 관심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흐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바이오나 의료 AI도 네. 의료 AI도 대부분은 사실은 새로운 그 패러다임에 AI를 접목시키긴 했는데 숫자가 사실 안 나온다 안 지금 나왔죠. 그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분기별로 숫자가 이제 좀 찍히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의료 AI도 뭐 루닛이 엄청 올랐다 그죠? 과거 그게- 대장주였죠. 네,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실적 기반했었고 실적이 아닌 재료 기반으로서 예를 들면 뭐 정책이라든지 혹은 뭐 트렌드라든지 어떤 게 좀 있을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 AI 산업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뭐 이미 그렇죠. 나왔던 예. 부분이고요. 의료 AI도 포함돼요?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약청에서 네. 최근에 의료 AI 부분에 대해서 추가 출자 재원을 마련한 상태에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뭐
어떠한 주가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분위기적 측면에서의 개선되는 흐름들로에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재료와 실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언급해 드리게 되면 과거 2023년도에 방금 말씀 주신 루닉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시장을 선도하면서 주가 움직였고요. 네. 이때 뷰노도 마찬가지로 뭐 한 5천 원, 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23년도에 의료 AI라는 접목된 기술로의 주가가 상승 흐름이 진행되었어요. 네. 근데 이때는 단순하게 뉴스만의 흐름으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났던 거죠. 알테오젠이 지금의 주가 50만 원 언저리까지 주가 상승을 보여준 것은 단순하게 기술 수출만으로의 진행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알테오젠의 기술 수출 내용은 최근 1, 2년 사이에 나온 것이 아니고요. 지난 2020년도에서부터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들이 계속 노출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주가가 8만 원, 9만 원, 10만 원대에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지금과 같이 40만 원, 50만 원까지 주가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진 것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의 주가 상황입니다. 올 1월부터 최근까지의 상황에서 10만 원대에서 50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것은 당연히 올해 들어서 지난 4분기에서부터 실적 개선이 플러스로 찍히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재료와 실적이 플러스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타났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의료 AI 종목이 최근 AI 산업과 더불어서 또 의료 쪽에 바이오 쪽에 흐름이 진행되는 전체 분위기에서 실적까지 여기에 뒷받침되어진다라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 상승은 최근에 시어스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고 후발주로의 흐름도 진행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결국은 돈을 버는 구조로 가는 게 사실은 이제 의료 AI뿐만 아니라 AI 전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네, 생산성을 높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제대로 벌. 지금은 뭐 소프트웨어, 뭐 하드웨어도 사실 엔비디아만 돈 버는 거지, 그죠? 나머지 기업들은 돈을 이제 벌어야 될 단계인 거죠. 정책적으로도 의료 AI의 지원이 있고요. 네. 그러면 기업별로 좀 주목해 볼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간 종목은 시어스 테크놀로지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휴대용 그 심전도 검사 장비를 네. 한 50만 대 정도 매출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맥 쪽의 그 심전도 데이터를 가지고 심정지가 언제 올지에 대한 근거로 AI로 추론한 데이터를 각각의 이제 발생시켜서 통보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형태로 네. 진행되었는데요. 가장 먼저 흑자 전환된 이유 또한 이게 이제 그 보급력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병원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 환자의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평가할 때 어느 시점에서 심정지의 위험성이 나타날지를 AI 모델로 통한 그 가능성들을 추출해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심장 질환, 그러니까 부정맥 관련 질환을 환자들이 많은 반면에 종합병원 병상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의 판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해외 쪽의 판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조만간에 이제 FDA, 그러니까 기기이고 솔루션이기 때문에 FDA 그 승인 과정에서의 내용이 기술력에 대한 승인이 아니고 기기에 대한 승인이거든요. 이 기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라는 승인 문제가 조만간에 결정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좀 더 긍정적인 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유럽 쪽에서는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지난 5월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승인이 날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3배 정도 비용 청구가 높다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연말 즈음에서 어떤 기업의 가치적 측면에서의 재무 구조에 더하게 된다라면 당연히 주가의 상승 여력 또한 1차적으로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주가 상승 흐름에서의 모습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후발주 많지 않습니다. 한 3종목, 4종목 정도 되거든요. 의료의 종목들이. 네.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의 전체적인 그 매출과 이익단에서의 규모가
비슷한 경로의 흐름들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산업군에 대해서 현재 관심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비슷한 좀 경향들이 있긴 하죠. 네. 근데 이제 CS 테크놀로지 같은 게 좀 다른 거고요. 그죠? 기존에는 이제 판독이나 뭐 이런 쪽이고 그죠? CS 테크놀로지는 병상 장비나 말씀하신 심전도 이런 걸 이제 AI로 그죠? 그렇죠. 네. 측정하고 평가해 주는 그런 모델인 거고요. 근데 뷰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러면 이제 AI 관련주들은 일정들은 그러니까 의료 같은 경우는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학회 모멘텀 이런 게 쭉쭉쭉 있잖아요, 그죠? 뭐 폐암학회, 뭐 정형학회 이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의료 AI 같은 경우는 그런 팔로우업해야 될 일정들이 있어요? 딱 찍어서 의료 AI 관련한 학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번 9월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폐암학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6월 6일부터 9일까지. 네. 그리고 10월에는 종양학회, 그다음에 면역학회, 뭐 이렇게 해서 연말로 갈수록의 학회가 계속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를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찬바람 불면 바이오가 강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 섹터의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긍정적인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과거에도 2023년도에 의료 AI 종목들의 주가가 강했던 시점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한 바이오 섹터가 흐름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 하에서 어떤 격가지 섹터에서의 의료 AI 종목들이 강했다라는 부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바이오 제약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주가 상승에서 흐름들이 나타날 때 의료 AI도 동반한 흐름에서의 모습이 예상이 되어진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료 AI는 지금은 하나의 약간 말씀하신 장세에 지금 대형주가 못 가는 장에서 소형주의 어떤 순환매 정도로만 봐줘야 됩니까? 소형주의 순환 매이고요. 제가 이제 앞서 뷰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머지 종목들도 비슷한 형태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가격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의료의 주가가 비쌀지 아니면 저평가되어 있을지를 판단해 보게 되면 현재 공모가 수준에서의 가격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아마 2021년, 2년 이때 기술특례 상장으로 상장이 되었을 겁니다. 공모가가 21,000원, 22,000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 수준이 한 22,000~23,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의료 AI 종목들이 2013년도에 주가가 굉장히 강했지만 지난 2년여 동안의 흐름에서 주가가 가격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가격적 흐름을 보게 될 때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가격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돼서 의료 AI에 대한 세 번째 가능성으로의 저평가, 딱히 저평가라고 규정 지을 내용에서는 공모가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공모가 수준에서의 가격이다. 이 평가로의 접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료 AI도 좀 볼 때가 되긴 됐죠. 네. 순환매가 나타나면. 네. 대장주는 루닛이고요. 네. 네. C종. 네. 과거에는 루닛이었죠. 아, 이제는 아니에요? 네, 파라다임이 좀 바뀌어서 CS 테크놀로지가 대장주이고요. 그 다음에 뷰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루닛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 딥노이드가 1, 2, 3, 4번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최근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그건 무슨 생각합니다. 개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장주라고 할 때는 시총이나 이런 거 보잖아요. 시총수는 아닌데. 시청수는 아니고 흑자 전환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CS 테크놀로지가 2분기 흑자 전환되었고요. 뷰노가 3분기 흑자 전환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이 1억 7천만 원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30억씩 마이너스가 나다가 지난 2분기에 1억 7천만 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는 추세적 관성의 흐름을 보게 되면 흑자로 전환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돼서 2등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루닛이 내년 상반기에 흑자 전환 가능성을 두고 있다라는 측면을 볼 때 과거의 대장주 흐름에서 지금의 대장주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측면의 접근입니다. 네. AI 관련주들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뷰노. 네. 네. 딥노이드 같은 경우 오늘 많이 빠졌네. 사실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비슷해요. 그죠? 하는 사업들이랑 비슷비슷한데 네.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들인데요. 근데 차별화 포인트는 결국은 뽑아보면 실적이라는 거죠. 네. 오늘은. 제일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가 사실 바닥에서 꽤 올라왔고 사실 올라가기 전에 이제 김대중 대표님이 이제는 좀 비중을 실어도 될 때다. 그죠? 네네. 단기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상승으로 봐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죠? 네네. 오르기 전에 그죠? 꽤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또 조정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일단 미국 그 엘라바마죠? 거기 네. 이제 뭐 현대차, LG엔솔 뭐 직원들 막 가두고 난리가 났는데 글쎄 이게 영향이 없게 왜냐하면 공장 짓고 뭐 돌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네. 영향이 없는 건 아니겠죠? 영향이 있죠. 있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억울해요? 네, 우리가 억울하지. 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치 않았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시해서 이 사람들 잡아들인 건 아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죠. 뭐 누가 찔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 있는 그 정치인이나 뭐 국회의원 하고 싶은 그 여자가 찔렀다는 거잖아요. 네. 한국 기업의 속사정도 이해가 되고요. 미국에서의 고용 문제에 관련한 뭐 담당자들의 문제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쪽에 있는 저 담당 그 헤더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그 9월 초에 지금 아마 시즌이 개막했을 텐데 미국에서 가장 그 흥미롭게 미국 시민들이 판단하는 그 스포츠가 NFL. 미식축구. 풋볼. 풋볼. 미식축구. 네. 가장 그 흥행이 좋고 그 열광하는 게 뭐 야구도 있겠지만 야구 시즌보다도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죠. 미국은 그렇죠. 네, 미식축구에 대해서. 근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미식축구 시즌에 회사 안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용을 많이 줘도 기술자들이 이 시즌 내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굉장히 흥행도가 높은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데 회사 안 나와 버린답니다. 그래서 LG엔솔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기술자들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일정이 그렇죠. 있는데 네. 미국의 노동 문화 자체가 휴일에는 뭐 철저하게 쉬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자기 위주, 그러니까 욜로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라든가 여가 시간이라는 게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회사 일정하고는 무관하게 뭐 그 일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정이 공기가 정해진 상황 하에서 이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 근로자만한 근로자가 또 없다라고 해서 그렇죠. 예. 한국 기업에서의 상황도 이해됩니다. 미국에서의 근로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도 이해가 돼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구금이 됐었다는 거고.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분들을 가서 전세기를 띄워서 데려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은 사실은 미국에서 다시 풀려나서 일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자 문제나 이런 걸로 보면 지금의 엄격한 미국의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출연해 보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뭐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다시 이게 잘못했어요. 우리가 헛다리 짚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공장으로 돌려보내주는 게 아니라 결국 한국을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공장 짓거나 이런 돌리는 인력이 부족할 거 아니야. 길이 늦어지죠. 그리고 네. 그 전세기를 띄우고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 같은데 뭐 저는 10일 얘기하던데. 네, 그 전 단계에서 조율이 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기술자들이 없으면 공장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면 그 화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관련된 내용에서의 진행했던 사람들에게 화살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에서 오늘 내일 정도에서 어느 정도 조율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 미국이 이제 일본이나 한국 기업에 투자해라. 네.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네. 생산해라. 네. 그래서 공장 짓고 있는데 잡아가서 그죠. 구금해놓고 이런 막무가내 트럼프가 있나.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는 또 배터리 인력이 부족하면 일부를 불러와야 된다. 트럼프가. 이거 정신 이상자 아니야? 그랬더니만 지금 대표님 말한 것처럼 요건 이제 트럼프 이중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누가 신고해서 이민국에서 하니 트럼프 자기가 말한 기조는 그러니 그죠? 네. 이런 스탠스라는 얘기시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장 시작 전에 아마 이 내용이 나왔을 겁니다. 네. 그날도 주가에 대한 반응도가 크지 않았고요. 오늘도 여기에 대한 뭐 주가의 반응도가 크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보게 그렇죠. 되면 오늘 우리가 뭐 LG엔솔이나 뭐 자동차나 뭐 예를 들면 그 급락하고 이런 흐름은 아니었으니까. 1% 내외에서 주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내일 정도에 이제 전세기를 띄워서 강제적으로
그 인력들을 데려오기보다는 조율하는 형태로서의 서로 이 부분이 진행될 거고 요 부분을 계기로 해서 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이제 조선 쪽에서의 그 어떤 딜이라든가 또는 말씀하셨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나 네. 요 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카드로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도 될 수 있다라는 점도 하나 주목해 볼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철수하게 되면 일정의 차질이 있는 거고 일정의 네. 차질이 있으면 우리가 투자 스케줄이 달리 진행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 부분이 그렇게 나쁘다고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군요. 네.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그죠? 네. 그 9월 30일 날 미국 전기차 보조금이 종료되는데요. 그렇죠. 그거는 영향은 시장에 이제 그 뉴스는 사실 다 반영됐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아마 그 시점으로 다가가게 되면 한 차례 정도는 영향도를 줄 것 같은데 그 영향도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요. 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대략 한 4,000불에서 6,000불이니까 6,7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타격이 당연히 있겠죠. 미국의 그 전기차 판매 회사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 타격이 있겠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먼저 지난해 보조금 폐지가 프랑스, 독일부터 네. 해서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전체 전기차 판매량 자체가 한 12, 13%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도 판매량 자체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응이겠죠. 테슬라가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그 당연히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도 테슬라에서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테슬라가 대비하고 있는 내용이 당연히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집중입니다. 테슬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로봇, 자율주행, 로봇택시 이 부분에 대한 그 핵심적 그 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말씀하셨던 것도 어느 정도의 그 충격파는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이 크게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만한 주가에 영향도를 줄 만한 내용은 이미 여러 차례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크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도체는 그렇게 좀 시원스럽게 가져야 되는데 그죠? 뭐 여러 발목은 잡은 요인들이 있는데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전 같지 않고 그죠? 좀 하락합니다. 이게 경쟁자들의 등장이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중국의 경쟁자이고 미국도 보면 브로드컴이 급등했고 그죠? 네. 마이크론이 또 상승했고 일단 미국 시장 내에서의 그 최근에 그런 기업체별로의 주가 등락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반도체 종목들의 최근 주가 상황이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하락 이후에 정체 또는 하향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170불 고점 수준에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네. 흐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하이닉스, 삼성이나 마찬가지 그렇죠. 흐름입니다. 예.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앞서 말씀드려 주셨던 내용처럼 이제 알리바바가 AI 칩 네. 생산하면서 네. 여기에 대한 반응도가 진행됐고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각계 종목들의 흐름들이 하향화가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알리바바의 AI 반도체 칩 생산은 이제 중국 내 수용되는 그 한계가 있거든요.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대략 한 12,000개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미국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가 6,000개 이상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네. 미국 기업이 전체 글로벌리 데이터 센터 60% 수준에서의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등이 어디냐? 여기서는 중요한 건 2등이거든요. 2등이 독일입니다. 독일이 한 4%, 그러니까 400개 좀 넘는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3등이 중국입니다. 네. 중국도 400개 내외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이나 구글이 중국의 알리바바 제품을 쓸 리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본다면 미국의 엔비디아 제품을 수용하고 사용하는 미국 기업들은 여전하게 사용도가 계속 유지되고 증가되는 형태로 진행된다라는 측면에서 네. 이번에 그 중국 알리바바의 칩 생산이 시장에 영향도를 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결론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네. 거고요. 두 번째, 엔비디아 한계 효용에 대한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 기존에는
뭐 매출은 뭐 2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뭐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진행되어졌는데 네. 절대 금액이 계속 400억 불 이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20% 이상씩 늘어나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어차피 한계 효용에 대해서 부딪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근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일부 조정받는 것은 당연한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제 오늘 나왔던 엔비디아의 주가 조정 반응에 브로드컴 같은 종목들의 주가가 비교적 강세 흐름. 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의미 있는 내용에서의 그 어제 주가의 흐름들이 진행되었다라고 브로드컴은 이제 보거든요. 오픈 AI 거 칩 만든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면서 급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포함되는 구성 종목이기 네. 때문에 전체 이제 반도체 글로벌리 시장에서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측면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형태에서 브로드컴의 주가 상승은 의미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엔비디아의 주가 상황, 알리바바의 칩 생산 이 부분들은 큰 주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긴 하나 오히려 이제 내부의 이 기업들, 미국 기업들의 어떤 추격 내지는 이제 반격 시장 경쟁전은 영향이 있다. 여기에 이제 브로드컴이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데 네. 저는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고 ASML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뭐 구성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와 연동하는 네. 주가의 모습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브로드컴이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상승에 그러니까 박스를 돌파하는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그 작용에 대해서 상대적인 종목들의 흐름들도 동반해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브로드컴의 전일 상승은 상당히 반도체 업종 전반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기존에 앞서 말씀드렸던 두세 가지의 내용들은 하락 요인으로 크게 네. 시간을 두고 작동할 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건 뭐 악재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네. 또 이제 한국 기업을 포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할 경우에는 네. 미국의 승인을 받아라, 그죠? 건바이건으로 그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제 중국의 생산 기지를 지금부터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면, 그죠? 이것도 국내 기업들에게도 이제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의 영향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영향은 하이닉스가 더 크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생산 규모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삼성이 이제 낸드 쪽에 한 30%인데 전체 매출에서 보면 한 10% 정도 됩니다. 중국 내 공장에 생산되는 규모를 볼 때 하이닉스는 여기에 35% 정도가 이제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그 규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타격 측면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크다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제 외형적으로는 그러한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미국의 장비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영향도 앞으로 기업 운영 활동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이냐를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일단 주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장비 반입 또는 수리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턴키식으로 전체 얼마 금액에 대해서 보고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이 통보하는 식으로 네.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엔 건 바이 건마다 아마 1,000만 원 이상의 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대해서 수리를 하든 장비를 들여놓든 모든 사안에서 미국에 보고를 하라는 식입니다. 120일간 유예했습니다. 네. 내년 1월까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장비들은 거의 다가 미국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죠. 예. 다시 말해서 장비 반입을 규제한다라는 내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규제 내용도 되겠지만 그 실질적인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65%가 미국의 장비를 쓰고 있거든요. 소재는 웨이퍼와 소재는 일본 그 부분을 쓰고 있고 현재 삼성 하이닉스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일부 타격을 받겠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기업의 타격이 오히려 더 크기 때문에 실제 이 부분이 효용성을 가지고 조치가 되어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놓으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용 카드라고 판단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120일 유예 기간 동안에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횟수도 2회나 2.5에서 3회 쪽으로 가고 있고 네. 이달에 B컷 가능성. B컷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의 기조가 빨리 간다고 하면 금리가 떨어지면 성장주가 보통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바이오나 그죠? 뭐 이런 2차 전지. 2차 전지도 그럼 금리 인하의 수혜주입니까? 최대 수준이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뭐 금리부터 제가 체크하고 넘어가면 네. 시장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모든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용지표가 나쁘게 나왔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적 흐름으로 평가하는 것은 오류이거든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상 시장에서는 본인이 의도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의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고용지표가 나쁘다라고 했을 때 과거 같으면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더 시간을 두고 판단하고 진행하겠다라는 게 일반적 흐름에서의 상황이었는데 이번 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컨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겠다라는 거고 시장에서는 비컷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4.1% 이하로 내려와 버렸거든요. 기존에 4.2, 4.3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난 금요일에 굉장히 그 원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큰 폭의 하락률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9월 19일 날 FOMC 회의에서 비컷 가능성 높다? 있다? 굉장히 높다. 아, 굉장히 높다. 네. 아, 이거 안 내려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전환 포인트를 네. 9월 19일 다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네. 다다음 주 금요일 이전 단계에서 지수의 변곡점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9월 19일 FOMC가 중요 지점에서 흐름이고 B컷이 될 가능성이 그래요. 어차피 뭐 모르는 거잖아. 사실 전망이 불가능한데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렇고 이제 내릴 가능성은 사실 거의 100%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나 B컷까지는 실제로 지금 페드워치에서도 지금 50bp 가능성 자체는 사실 그렇게까지 높진 않아요. 한 그렇죠. 30% 정도 네, 되나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B컷은 아닐 것 같은데 김대중 대표님 B컷 가능성 꽤 높다. 맞으면 대박이지 뭐. 안 맞으면 뭐 그냥 다음 번으로 가는 거고. 네. B컷 가능성이 높은 게 두 가지 이유가 네.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멈췄던 게 지난해 아마 8월이었을 겁니다. 지금 거의 네. 1년이 되었거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2번의 인하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네. 대부분의 국가들이 금리 인하 분위기로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만이 8월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이번 인하에서는 과감하게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진행이 되어질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속 밀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밀당을 연준 하죠. 의원들도 어떤 의원은 굿캅, 어떤 의원은 배드캅 역할을 하면서 좋은 내용, 나쁜 내용을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 계속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굿캅, 배드캅 역할을 하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페드워치에서 말하는 것처럼 90몇 프로의 0.25% 인하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할 때는 굳이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내가 악역, 내가 그 긍정적인 역할을 안 합니다. 일관된 형태의 메시지들을 보여주는 게 일관적인데 시장을 교란은 아니고요. 혼란을 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는 첫 번째 인하 시기가 오랜 기간 동안 1년여 시간을 두고 인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감한 비컷을 한다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연준 내에서의 분위기가 0.25를 해서는 만족할 만한 뭐 인사권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최근에 국가 배드캅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해 볼 때 또 충분하게 0.5 수준에서의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페드워치를 보니까요. 네. 25bp 내릴 확률은 90.1이고 네. 50bp 내릴 확률은 9.9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100이에요. 어쨌든 네. 내리는 건 100이에요. 그죠? 네, 네. 내리는 100인데 25bp는 90.1. 그냥 90. 그죠? 네. 그다음에 B컷 가능성은 9.9니까 10%예요. 그죠? 그런데 9.9의 가능성에 이 사실 페드워치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확각 바뀌어요. 그죠? 예를 들면
오늘 뭐 비컷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내일 비컷 가능성이 지금 9.9가 아니라 갑자기 30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거는 되게 확확 바뀌거든요. 매도치가 한 달 전에 100%였다가요. 네. 75%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뀌어요. 네,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김대준 대표님께서는 비컷 가능성 9.9에 걸었습니다. 와, 네. 다음번에 오실 때 네. 와, 그때 정말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맞고 나서 주가 올랐잖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 제가 잊어버리면 다음에 와서 비컷 타골랑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제가 지금 처음 말씀드린 게 한 달 전부터 네. 비컷 가능성에 대해서 네. 타 방송에서 또 언론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비컷 되면 말씀하세요. 죄송해요. 비컷이 되어야지만이 시장은 반응할 것 같아요. 0.25에서는 지금 시장이 커브를 위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렇죠. 0.5 수준은 해줘야 시장이 반응하는 형태가 진행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왜 2차전지 성장 섹터 2차전지가 1차적으로 가장 강한 반응도를 보여주는지를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리면 네.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2007 그러니까 LG화학이 과거에 2차전지의 대표주였기 때문에 2007년도에 물론 2차전지 산업을 이때 끌어왔던 건 아니지만 성장주의 흐름을 대비해서 말씀드리면 네. 2007년도에 미국의 금리가 4.6% 정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가지고 1.6%까지 쭉 금리가 내려갔거든요. 이때 성장 섹터의 대표 종목인 LG화학이 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 금리는 4.6에서 1.6 가는 과정에서 6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두 번째 사이클은 2019년도에 LG화학이 그 당시에 3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까지 갔거든요, 이게. 이때 미국 금리는 3%대, 그러니까 3% 초반에서 0.5 미 국채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금리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성장 섹터 내에서도 2차전지 업종이 금리의 민감도가 가장 크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박사님께서 방금 전에 2차전지 업종이 최근에 좀 올랐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2차전지 업종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짧은 사이클에서 네. 한두 달 내에서 2차전지 업종에서의 종목들에 대한 평가 주가 상황을 이야기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이제 대형주 중에서 LG화학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LG화학의 주가가 26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LG 엔솔 말고 화학이요? 예, 화학이 네, 네. 최근 내에서는 가장 선도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26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대략 한 5, 60%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아서 34만 원 내외에서 움직입니다. 한 20%. 그러니까 60%가 올라가고 네. 20%가 조정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최근 상황에서 한 두 달 사이에서. 그리고 양극재사로 넘어와서 에코프로비엠 주가를 보게 되면 9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찍었고요. 네. 14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한 50% 정도 올라갔죠. 네. 그리고 지금 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20% 조정 받았습니다. 14만 원 대비해서 12만 원. 12만 원 약간 아래긴 하지만 대략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50% 올라가고 20% 조정받은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서의 조정이 뭐 연속된 그동안 올라가다 연속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이 이게 다시 꺾이는 거 아닌가라는 분위기에서의 전체 투심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아니라는 측면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최근 사이클에서의 50% 상승, 20% 조정은 아주 양호한 수준에서의 상승과 조정의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주가 수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고점에서 한 10%까지를 조정이라고 보고 사실 20%가 밀리면 조정이라기보다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10% 20% 보는데 네. 2차 전지는 올라온 폭이 50%잖아요. 그죠? 네네. 50%의 20% 조정은 있을 수 있다.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설명드려요. 예.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LG화학은 뭐 20몇만 원, 20만 원이니까 네. 9만 원에서 14만 원입니다. 그럼 5만 원 올랐어요. 네. 우리가 보통 조정의 폭을 판단할 때 피보나치 시절의 환금 분할 비율에 의해서 38.2% 조정받게 되면 조정의 하단선이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 5만 원에 40%를 가감해서 판단해 보게 되면 12만 원 언저리가 됩니다.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조정의 폭이 20%가 중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상승폭에 대한 38.2% 조정이 자연스럽게 나온 하단부에 진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 상황이 하락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요. 예. 자연스러운 상승과 하락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스텝을 가기 위한 움츠림 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략 세우겠습니다. 2차 전지 지금 사실은 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인데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보셨다고 하면 네. 일단 보유자 측면에서의 전략, 신규 투자자에서의 전략 나눠볼 텐데 보유자 측면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보유자 측면에서 지금 교체 매매를 할 수 없는 보유자라 하면 사실은 물린 사람이잖아요. 그죠? 많이 물린 네네. 사람들이죠. 최근에 사서 보유한 게 아니라 예. 과거에 사서 사실은 지금 올라와도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유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크게 물리신 보유자 측면에서 보면 교체 매매를 한다든가 현 시점에서 액션을 취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반면에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회의 상황이 왔다라고 보는데 그 기회의 상황에서 과연 셀사를 할 거냐 양째에서 할 거냐 아니면 주변주를 할 거냐라고 판단을 해보게 되면 저는 세 번째 단계에서 주변주의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바이오 섹터에서의 종목 간의 움직임이 과거에 알테오젠, 리가캠, 보르노이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주가의 상승 여력이 강했던 반면에 최근에는 ABL 바이오도 뭐 큰 종목이긴 하나 기존에 강했던 종목 대비해서 조금 주변에 있었던 2등, 3등, 4등 주들이 최근 바이오 섹터에서 또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 네. 모든 섹터가 비슷비슷합니다. 조선도 기자재, 건설도 지방건설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2차전지 내에서도 이번에 반등 구간에서의 흐름, 그러니까 가격적인 조정을 충분히 받아준 상황 하에서의 흐름이 나타난 지점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는 특이하게 바이오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쉬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가 쉴 때는 2차전지가 합니다. 이거는 개인이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의 집중력에 두 가지 그렇죠. 업종에 같이 사기는 어렵죠. 투여되기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는 과정이 진행되었고 계속된 서로 간의 핑퐁 흐름에서의 진행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산주 업종이 전반의 흐름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8.2% 조정 수준에서의 가격 저점 구간에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상황 하에서 화수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정도 상황 하에서 2차전지 업종의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등에서 셀사, 양재사보다는 그 앵캠 같은 그 전해질 관련 그러니까 주변주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던 종목들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가 포커싱 되어진 종목이 아닌 주변에 있었던 종목들의 흐름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에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는 교체 매매 시점은 아닙니다. 교체 매매 시점은 언제이냐? 에코프로빈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16만 원이 1차적인 목표가 수준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에코프로빈이 16만 원에 도달해서 쉬어갈 때 이때 교체 매매든 2차전지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고요. 네. 조정의 끝자락이고요. 지금 신규 투자 측면에서는 주변주로의 투자가 효과적 대응 측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뭐 트럼프가 좌충우돌하니까 그죠. 네. 뭐 피하고 변 없이 막 들이받으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이제 딜을 위한 포석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네. 삼성전자가 좀 키 맞추기 하는 거 갔더니만 이제 올라가면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요. 결국 이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는데 그죠? 외국인들이 사진 않는 상황이고 또 아까 이제 우리가 뭐 AI를 볼 때도 중국 기업의 위협, 미국 기업 내 위협했는데 삼성전자는 보면 메모리 시장에서의 그 입지나 흐름은 어때요? 메모리 시장은 4.3 그러니까 삼성전자 40%, 네. 하이닉스 30%에서 전체 시장에서 70%를 국내 기업이 그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낸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 30, 20 그래서 50% 정도를 국내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중국 시장 네. 그 추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네. 시장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이 크게 최근에 내용들이 그 뉴스로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생산 규모라든지 중국이 그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미 따라잡았다 또는 뭐 거의 근소한 차로 경쟁 구조 측면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수율이나 중국의 현재 기술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DDR5라고 가장 많이 쓰이는 반도체 네.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노트북에 많이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수율이 한 50% 나옵니다. 수율이 50%라는 거는 양산으로 가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DDR5가 주력 품목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율 50%에서 양산이 될 수 있는 70에서 80%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최소 기간적으로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기본적인 의견들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따라잡았다, 능가했다라고 나오는 뉴스들의 내용은 중국 내에서의 그 캐파에 대한 생산량을 얘기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유가 1, 2년 정도 삼성전자가 앞서 나가는 부분에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다만 메모리 쪽에 있어서는 중국이 시간의 문제이지 삼성전자를 추월해서 능가하는 거는 뭐 1, 2년, 2, 3년 뒤면은 진행이 되어질 걸로 판단이 돼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시스템, 낸드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 이쪽에서의 괄목할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판단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반도체 이제 위탁 수주를 받고 네. 하잖아요. 네네. 파운드리 쪽은 어때요? 파운드리인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온 네.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테슬라로부터 뭐 얼마 규모의 네. 파운드리 쪽에 수주를 받았다 하는데 이거는 이제 2나노급이고요. 네. 지금 삼성이 2나노급에 대해서 수율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양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28년부터 진행이 되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메시지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이고 가능성,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의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는 부분은 이제 닌텐도사의 스위치2에 대한 수주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스위치 1이 1억 6천만 대가 팔렸는데 이번에 한 500만 대가 선주문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삼성이 만들어서 TSMC에 납품하고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엔비디아가 도시바에 닌텐도에 납품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판단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쪽에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1년에 반도체 매출이 150조 정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나 내수로의 150조 정도를 판매를 하고요. 이 150조 중에서 이익이 한 12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서의 적자가 8조입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와 낸드 쪽의 매출이 30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매출의 150조 중에서 파운드리 쪽과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이 30조입니다. 한 25%죠. 그런데 이 25%의 매출에서 8조 적자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부분에서의 적자 규모가 파운드리와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스위치2라든가 그리고 지난 2분기에서의 실적 상황을 리뷰해 보더라도 기존의 시스템 반도체 또는 낸드 쪽 이쪽에서의 적자 규모가 부분 개선되는 내용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3분기에 이게 그 가시적인 성과를 숫자로 보여줄 만한 상황은 아니겠으나 중국이 격차 따라오고 있는 메모리 쪽은 어느 정도 놓아주면서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파운드리와 낸드 쪽에서의 개선된 흐름들이 만들어질 때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7만 원을 벗어나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진행되어질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네. 관세 얘기는 오늘 안 했지만 그죠? 반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표면적으로는 녹록지 않습니다. 네. 분석을 해주신 걸 보면 뭐 그렇게 치명적인 그죠? 그런 것보다는 시간이 가면서 해결될 쪽으로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여기 하나 이제 네. 관세 부분과 외국인의 삼성전자 이 대응하는 내용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 50.5% 정도 됩니다.
지난해 8월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보유 한도 비중이 58%였습니다. 좀 그때는 많았다라고 판단되죠. 보통 통상 과거 20년 동안의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의 평균치가 53에서 많으면 55 정도가 기본적인 외국인의 보유 한도 비중이었습니다. 이게 58까지 가는 건 좀 많았던 부분이고요. 과거에 한 60%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던 이제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이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5만 원대까지 하락했을 때 외국인 보유 한도 비중이 50%를 깼던 적이 있었어요. 49.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50.5%까지 올라왔는데 과거 수준에서의 비례한 흐름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8월에 종합주가지수 측면에서 보면 2,900포인트가 고점이었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는 88,0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종합주가지수의 지수적 관점의 측면을 보면 3,200포인트입니다. 외국인의 보유 한도 비중은 50% 초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2,900이었을 때 외국인들은 58% 비중으로 가져갔는데 3,200포인트에도 불구하고 50%라는 건 외국인이 삼성전자 안 산다라는 거죠. 안 사는 이유는 극명합니다. 업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메모리 있어서 중국이 추격하는 부분도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단 하나. 외국인이 한국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가장 큰 포인트는 중국,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 조절은 중국입니다. 이머징 마켓에 대한 40% 정도 수준에 달하는 중국 비중에 대해서 투자 한도를 늘릴지 줄일지 보유 관점으로 진행할지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이루어진 형태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외국인들의 이머징 마켓에 대한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상향화되어지는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이 아니고요. 저는 이번 에이펙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고 있는 이 상황이 개선되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아닐까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10월 에이펙 회담에 대한 그 이전에 아마 물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어질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52%, 53%, 54%까지 사는 이 형태로의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반도체를 둘러싼 그 환경들까지 또 외국인들 해주셨고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기간 조정 받을 때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움직이면 종목장 쓰다 보니까 소부장이 움직이거든요. 소부장 쪽으로 가는 게 좋을지. 일단 소부장이 맞고요. 예. 그러니까 관심이 가장 많은 거 하면 삼성전자이실 겁니다. 네. 왜냐하면 국내 1,400 투자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단일 종목은 삼성전자이고요. 한 50만 명의 투자자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묻어놓는 종목으로 다 인식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관심도는 작으신 종목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앞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질 때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진행이 되어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반도체 좋다니 반도체를 사본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부장 종목인데요. 소부장 내에서도 경향이 바뀌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소부장 하면 딱 떠올리는 몇몇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한미반도체 네,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떠올리고. 또 이제 SK향,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향 줄을 좀 갈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이고.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서의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과거는 조금 다른 경향에서의 종목들의 흐름들이 뭐 조금씩 움직이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거만 하더라도 이들 종목은 안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들이었는데 네. 최근에 상승률, 거래량, 거래대금 상위권에서의 반도체 종목에서 이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대표적인 내용에서의 소부장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파운드리 쪽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는 그 시스템 반도체 렌즈 쪽에서의 흐름들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닥 다지기, 주가 하락 이후에 아직까지 실적의 개선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이들 쪽의 분위기가 전환되는 형태에서의 모습들로의 진행이 되어 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낸드 쪽에서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과거에는 전혀 안 움직였던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원익 IPS라든가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 주가 상황에서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PSK라든가 또는 유진테크 같은 종목들도 최근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낸드 쪽에서의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주가의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 대표적인 종목은 테크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최근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두산테스나 네. 그리고 뭐 가온칩스 뭐 설계 쪽 부분이지만 그리고 한솔케미칼 같은 종목들 이 종목들이 파운드리 쪽에서의 주가 흐름들로의 연계된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은 두산테스나 안 움직였거든요. 최근 한 2, 3년 동안의 주가 상황에서 뭐 대부분의 소부장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안 움직였던 종목들 간에서의 흐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하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소부장 내에서의 투자로의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뭐 한미반도체다. 또는 뭐 여타의 강했던 흐름에서의 삼성전자양 또는 주로 하이닉스양 종목들을 많이 우리가 투자를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소부장 내에서의 투자 방향도 삼성전자 향 흐름에서의 파운드리와 그리고 낸드 쪽에서의 종목들로의 전환.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낸드 쪽에서는 테크인이라든가 AD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들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는 두산테스나와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도를 갖고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는 뭐 항상 고민이 있고 기대가 있는 섹터인데요. 반도체 전략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 MTN 투자학교, 기술적 분석, 실전 투자는 MTN 투자학교, 투자 기법 나도 만들 수 있을까? MTN 투자학교, 해외 투자 혼자는 힘들어. MTN 투자학교. AI를 활용한 실전 투자 교육까지 책임집니다. MTN 투자학교. 실전 투자 종합반 2기 많은 신청 바랍니다.